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요 시리즈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르네상스의 예술가 보티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시기가 1445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고 보통 이제 르네상스 그 시기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의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뭐냐 그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이 다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닌자가 무기죠. 그리고 한 사람 더 끼는 게 도나텔로가 끼는데 이 도나텔로가 여기 끼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아. 닌자 거북이는 이 좀 문제가 있어. 자, 아무튼 뭐 보티첼리가 이제 그 세 사람보다는 나이가 살짝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보티첼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빈치를 보는 게 맞는데 이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하고요. 또 제가 미술 이야기 책을 쓸 때는 보티첼리는 아예 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얘를 해야겠다, 얘를 다루어야만 하는 어떤 뭐 역사적인 의무가 있냐,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나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종의 그냥 교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티첼리 모른다고 해서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또 뭐 안다고 해서 뭐 딱히 또 손해볼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보자. 1445년 원래 이름은요 보티첼리가 아니고 알렉산드로 필리페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달라. 알렉산드로 필리페피. 그리고 뭐 보르고 오니산티라는 데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이탈리아 어디겠지 뭐. 보통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지도표 가지고 찾아주는데 이제 요 시스템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이 정도도 이거 내 한계가 아닌가 싶네. 자, 어떤 집에서 태어났냐면은 그 신발 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집. 네. 그 집에서 태어났는데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 이름이 필리페피인데 왜 보티첼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이제 썰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작은 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이 별명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나? 첫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뚱뚱해서 그렇대. 그러니까 뚱뚱해가지고 약간 조금 뭐 체력이 또 그러니까 왜 그 유럽에서는 왜 술 담그는 통이 이거 오크통이라고 해가지고 둥글둥글한 거 있잖아요. 딱 그 몸뚱아리였던 거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티첼리라 불렀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형이 있는데 형이 안토니오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형 별명이 보티첼리였는데 이 사람은 금 세공사였거든요. 금을 이렇게 막 세공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티첼리가 어렸을 때 그 형 작업실에서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목이 붙게 되었다. 뭐 그런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제가 봤을 땐 뚱뚱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이 잘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책이 있어요. 네, 보여줄게. 조르주 바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책이야. 요 책. 다들 알아서 우연히 다 들어오시네요. 오늘은 미술 수업하는 날.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총 5권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번역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권당 가격이 없냐? 아 여기 있네. 45,000원짜리 책이야 이거. 비싸다 이거. 다 5권이 있죠. 나도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사모으는 중인데 저는 이제 3권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권. 어이씨 무겁다. 씨. 자 요렇게 3개 요렇게. 예. 이 책 안에 아유 씨. 아니 아직까지 두 개 더 사야 돼. 다음 달에 살라고요. 아무튼 이 책 안에 르네상스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응. 그 외에는 뭐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현대의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라던가 아니면 일기라던가 뭐 그런 걸 남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했나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돼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뭐 편지라던가 일기라던가 그걸 가지고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옛날 사람이야. 1400년대라고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아우구야. 이건 뭐 800년 전인가? 아니야, 이제 800년까지 왜 가냐? 600년 전인가? 650년 전인가?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리가 쓴 이 책에 의지를 하게 되고 저 책도 100%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공문서 같은 걸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뭐 하다못해 무슨 뭐 동사무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뭐 뭘 한 어떤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같은데 어떤 흔적이 남아 있거든. 뭐 그런 걸 찾는 거야,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진짜 유명한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찾는 것도 되게 좀 게임같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유럽에 가보면은. 그래서 다빈치의 숨겨진 어느 한 시기의 기록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뉴스 나오는 거지. 근데 유명한 사람이기도 그렇고, 뭐, 아니 뭐 보티찰리도 유명하니까, 오케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 이런 걸 했고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다만 어느 시기에 뭘 했고 어떻게 밟아 나갔는가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우에 대한 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게 편지를 갖다가 그렇게 써잡혔으니 동생한테다가 그러니까 고우는 좀 알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죠. 어떤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왜 이 사람이 보티첼리인가 그 작은 술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뚱뚱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당시에는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마네모네 나오는 그 이제 근대 이후의 시기에 프랑스의 그림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아카데미가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학교죠. 그 당시에는 학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어. 뭐 학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학교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려면 좀 더 사회가 발전해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시기야. 그럼 뭐 그림을 어디서 배울게요? 보통 도제식으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있으면 이제 그 밑에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배우게 되고 또 옛날에는 그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길드. 게임 많이 하면 알죠. 길드. 그 길드가 이제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정한 관심사, 특정한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집단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 길드의 경계가 아주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길드, 저 일을 하는 길드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었다고. 그런데 르네상스 좀 오게 되면요. 이 길드가 약간 좀 모호해지는 거예요. 특히 그 예술 쪽 계통에서 이 경계가 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아까 전에 그 형이 그 금세공사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티첼리가 거기서 일을 한 게 맞아. 근데 그 당시에 금세공 일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진짜 딱 금세공만 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지. 이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사회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좀 아주 세밀하게 또 예술적으로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이쯤 오게 되면은 사회 전반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더불어서 이 어떤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돈 많은 놈이랑 돈 없는 놈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부르주아 계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그리고 르네상스기의 최고 부르주아, 제일 돈 많은 새끼가 누구냐? 피렌체에 가면 있었죠. 누굽니까? 메디치 가문이라고.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좀 공부를 좀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책이 있거든. 또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메디치 가문은 요 책을 보면 돼요. 요거 메디치 가문 이야기라고 하는 요 책이 있는데 잘 보여요? 뭐 잘 보일 거라 믿고. 이게 원래는 다른 제목으로 책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새로 또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좀 올려받았죠. 다시 살 필요는 없는 책인데 나는 저 책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구매한 책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 당시에 제일 갑부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 거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금을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금만 살까? 아니면은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금을 살까? 돈 많은데 그냥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그러니 이제 단순하게 옛날처럼 금세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림 같은 금세공, 정말 조각 같은 금세공, 정말 이 신라 이 금광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금세공 일과 회화, 조각 이런 거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술이 이제 두리뭉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좀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보티첼리가 처음에는 금세공 일을 한 건 맞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다른 분야의 미술가들하고 좀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나 그냥 미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 사람 아버지가 얘를 가만 보고 있으니 좀 재능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에 좀 유명했었던 화가예요. 필리폴 리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업실로 보내가지고 이제 수련을 쌓게 하죠. 오케이? 그러면 필리폴 리피는 누구냐?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필리폴 리피가 지금은 여러분이 나는 저런 돋보잡은 처음 봤다. 나는 생판 이름도 안 들어본 적 없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요 다빈치보다 이 사람이 더 유명했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필리포 리피의 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시에는 다빈치보다는 훨씬 더 유명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다빈치는 여러분 지금에 와서야 되게 유명한 거지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약간 또 괴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드러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당시에 좀 유행했던 그림을 갖다가 좀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에 예술가들은 메디치의 후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뭘 배우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도제식이라서 그냥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시다발이. 그래가지고 맨날마다 우리 스승님이 그림 그릴 준비를 하는 거지. 옛날에는 또 이 물감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막 풀 쓰고 뭐 석회 같은 것도 섞어야 돼. 그거 막 섞고 화판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다발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겸습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시다발이 일이 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하는 일을 보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당시는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있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그림을 안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 이 제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야? 제가 그린 거야? 뭐 제가 그린 게 내가 그린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 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티첼리가 이 스승의 작업을 좀 보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림을 여러 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그림을 좀 배우다가 좀 빠르게 저 그거 뭐냐 음 그거 뭐냐 그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서 제일 처음 그렸던 그림이 뭐냐면 이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보티첼리가 제일 처음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첫 번째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필리포의 그림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뭐 눈에 띄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그 필리포의 그림하고 지금 보는 이 보티첼리의 그림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오른쪽 게 필리포의 그림이고 왼쪽 게 보티첼리의 그림이야. 일단 성모 그림을 그린 건데 똑같죠 사실상. 응. 느껴져요? 좀 비슷하다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요렇게. 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1470년대쯤 되게 되면 보티첼리가 이제 피렌체에 자기 개인 스튜디오를 하나 열게 됩니다. 뭐 작업실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뜰리에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별것도 아닌 화가가 이 나이에 벌써 그러면 요때 나이가 25살 정도? 그 정도일 텐데 그때 개인 작업실을 소유하게 돼요. 현대 만화 어시스트랑 비슷한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거의 도제식이에요. 그 아무튼 1470년도에 이제 작업실도 소유하게 되고 그것도 유명해진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독특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용기의화라고 하는데 이제 용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그 피렌체에 되게 유명한 좀 집단이 하나 있는데 메르칸치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법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법원에서 주문했나 그게 아니라 메르칸치아 법정은요 당시 피렌체 내에서 좀 유명한 장인들 그다음 상인들 그다음에 뭐 금융업 이런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조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었죠. 일종의 연합체 같은 건데 돈도 많고 뭐 권력도 많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을 맡겼던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걔가 일을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티첼리한테 넘겨지게 되죠. 이게 원래는 그 네 가지 주요 덕목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 그렇게 해서 7점의 패널화로 되어 있는 그림인데
그 중에서 용기 파트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여자죠. 여자가 등장하고 있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죠. 그 다음에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무슨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용기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요. 이 당시 그림은 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다가 부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용기를 표현할 때는 여자한테 갑옷을 입혀요. 여자한테 갑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무기나 아니면 천체위 같은 거를 손에 딱 쥐어 주거든요. 그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총은 아니죠 당연히. 여자하고 갑옷을 입히고 그런 다음에 이 들고 있는 여기 뭐냐면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러니까 저거를 들게 하고 다음 머리에는요 되게 반투명 진주가 장식되어 있어요. 진주가. 그건 뭘까요 이거는? 저 여자의 숭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이 가슴 부위에 있는 이 갑줄을 보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거든요. 저게 이제 용기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림은요, 여러분 무조건 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보석을 하나 쓴다 하더라도 그 보석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해야 되고, 다음에 옷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진주를 썼냐, 다이아몬드를 썼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보고 이제 도상학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 좋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서 당시에 피렌체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집단하고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은 거지. 성공하기 위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요, 성공하려면 하나가 필요하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만 갖추면 돼요. 뭘까, 그게?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치의 후원을 받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은 다 메디치하고 관련이 있고요. 철학자들도 메디치가 후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원을 받은 철학자가 있고, 못 받은 철학자가 있고, 뭐 문인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후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쪽에다가 영향을 할다 좀 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안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져 있고, 또 요 타이밍에 얘가 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유디트 신화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유디트 신화 이야기죠. 유디트가 뭐냐면은 왜 그 신화 속에 유디트라고 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유디트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적군의 장수를 갖다가 이제 불러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척 하면서 밤중에 그놈 모가지를 따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목이 잘려 있죠. 당시에 여기 피렌체에서는 요 주제의 그림이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유디트 그림도 되게 유행을 많이 했는데 더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라파엘로가 그린 그 성모 마리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유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유디트 그림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간다? 메디치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뭘까?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게 되거든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의 그림은 못 그렸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메디치 걔 이름 뭐였냐? 또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동생이에요, 얘가.
이름은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하나 그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걸 그려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디치하고 굉장히 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메디치 가문의 대빵이 누구였냐면 로렌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줄리아노는요, 로렌초의 동생이죠. 그림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 사람은 좀 성품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죠? 어떨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뭐 성격이나 이런 게. 차분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만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권위적인, 또 다른 분도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느낌인지. 느긋하게 보이고 권위도 있고 좀 시니컬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은 콧대가 장난 아니다 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겠다. 그지?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하고 사실 잘난 척한다 저 말이 좀 정확하긴 한데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육체 활동에 좀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사였고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이 당시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거 알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림 때문에 내가 잘 안 보이는구나. 이 양쪽에 사람 기사 두 명이 양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면서 창 같은 거 들고 그러니까 창 같은 거 들고 양쪽으로 이렇게 뛰어가면서 말 타고 두 사람이 교차하면서 창 같은 거 들고 확 찔러가지고 막 넘어뜨리는 그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영화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상시합이라고 하거든요. 또 사냥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 또 이 사람은 마상시합을 되게 잘했어요. 이게 약간 좀 중세의 유산인데 르네상스 당시에도 이걸 좀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라 또 돈 많은 사람들, 그 귀족이나 아니면 부르주아 계층이 주로 많이 했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게임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막 그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또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왜 미국 드라마에 그 하이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미식 축구 잘하는 약간 좀 골빈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 느낌이야 이게 약간. 그래가지고 애는 그런 애였는데 자 1478년에 줄리아노가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하는 도중에 암살당합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원래는 로렌토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줄리아노를 죽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면에 교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당시에 메디치 가문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렌토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만 실수로 이제 쟤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로렌토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근데 당시에 교황한테 함부로 대적이 가능할까? 여러분이 좀 역사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교황한테 함부로 덤비다가 파문당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하던 애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한테 함부로 덤빈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디치는 돼요. 메디치는 된다. 왜냐? 메디치는 웬만하면 뭐 왕가하고는 아예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갑부집이에요, 이 집은. 그러니까 교황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집이죠, 이 집안은. 그런 집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서 로렌초가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하죠.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리게 되고 그때 또 보티첼리한테 또 일을 하나 시키게 되죠. 음모에 가담한 이 모든 인간들의 그림을 다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7명, 총 8명이었는데 7명은 이제 목이 매달린 상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한 명은 발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무슨 의미냐면은 발이 매달려 있는 애는 아직까지 못 잡은 거야. 목이 매달린 7명은 잡아가지고 죽인 거죠. 그 다음부터 메디치가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은 로마로 예술가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후원을 받고 싶으면 로마에 가서 교황 새끼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 마라 이거지.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먹힐까요? 먹힙니다, 여러분. 먹혀요 이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렌초가 메디치에서 이제 로마로 다시 사람을 보내주기 전에는요, 로마 쪽으로 예술가가 아예 진입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피렌체가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건 거예요. 그 줄리아노의 이 초상화를 그렸다. 그러면은 보티첼리는 이미 메디치의 후원 아래에 있었고 굉장히 또 유명한 지위에 올라 있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봐봐요. 메디치 가문의 후원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 더 큰 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점이지.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냐면요. 메디치 가문에 자유롭게 들락날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얘네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이런 뭐 다양한 뭐 인문학자, 뭐 예술가, 다양한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당대의 정말 최고인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왜 서울대에 가려고 하겠냐고. 서울대에 가면은 학교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다 잘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느낌인 거야, 이게. 근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거는 엄청난 인맥을 이제 거기에서 쌓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유롭게.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티첼리가 정말 다양한 인문학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플라톤주의자들과의 관계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각 아래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자, 그러다가 1480년대쯤 되게 되면은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그림이 뭐가 있냐면은 단테의 신곡 있죠. 신곡에다가 사파를 그려주게 돼요. 이 신곡이 어떤 책인가를 이해해 볼 또 필요가 있죠. 신곡은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테가 어떤 사람이냐? 단테의 별명이 있어요. 최후의 중세인이자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신곡 자체는요, 이제 뭐 지옥, 연옥,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 지역을 갖다가 단테가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설정의 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세적 관점이 녹아져 있는 책이 맞아. 지옥, 연옥, 천국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지옥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막 교황님이 거기서 불타고 있어. 으아! 이러고 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좀 사이비, 약간 좀 타락한 종교인들, 막 그런 사람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좀 교회가 좀 터부시했었던 그런 어떤 생각들도 그 책 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곡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또 이 신곡 같은 경우에는 이 피렌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동네의 어떤 자부심?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접근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메디치 가문이 이 신곡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다가 사파를 넣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보티첼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을 알게 되면은 저 사파도 단순한 사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신곡이라는 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통과의 단절을 일단 첫 번째로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
그 중세 문화와의 어떤 단절 그런 걸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인문주의, 뭐 새로운 사상 그러한 것들이 신곡 안에 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디치 가문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옛날 방식의 어떤 올드한 중세적 마인드 그런 거하고는 이제 단절하겠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인문 정신, 새로운 사상. 우리 메디치 가문은 바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우리 메디치 가문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창자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보티첼리는 거기에 아주 열심히 이제 붙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거에 이제 한몫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티첼리가 그린 이 신곡 사파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게 되고.